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천재 김종철 출판사의 논리적으로 읽고 쓰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할 때 고려할 것, 정의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기후변화가 자연에서 사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 자, 이 기후변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때는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글쓴이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그것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와는 다른 지역의 사람, 나아가 다른 세대에게까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그걸 주장을 뒷받칠 만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자, 2016년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호주 과학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서 지금 보면 온실가스를 언제 어디서 누가 배출했는지 그것이 그 피해를 받는 시기, 장소, 사람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기후변화 원인을 제공했으나 그 피해는 적게 받는 기후변화 무임승차 국가라고 하면서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 피해는 받지 않는 국가를 무임승차 국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대와 아열대 지역에 있고 반면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큰 피해를 보는 국가를 강제승차 국가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국가는 주로 열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실가스의 약 70%가 세계 인구의 20% 이하가 거주하는 온대와 아열대 지역, 이제 유럽, 미국 등의 선진 공업국들이 주로 위치한 곳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근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지역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일으키는 피해는 세계 온실가스의 3%만을 배출한 열대 지역에 사는 10억 명에게 집중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근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100년 이상 대기 중에 머무르며 일부는 1000년 이상 남아있기도 한다. 지금 온실가스 피해량을 줄이지 않으면 그 피해는 우리 후손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때 정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첫 번째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정의냐? 무임승차 국가가 강제승차 국가보다 돈을 더 내는 것이 정의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우리가 적응과 저감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응은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일으키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배출 책임이 없음에도 피해를 입는 빈곤 국가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입는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회 기반의 시설을 구축하고 예방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그 전략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적응 말고 저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감의 경우에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를 줄여서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핵심은 화석연료 사용, 이제 온실가스 배출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히는 거죠. 요거를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하여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엔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바로 원인을 더 많이 제공한 자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아까도 표현했지만 무임승차 국가가 좀 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임승차 국가가 강제승차 국가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지금 연역 논증 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을 전제로 하여 특정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이 연역 논증 사용되었다는 거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 다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당한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당한 원칙이란 바로 형평성, 공동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개별 국가의 역량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이걸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비용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하느냐 하는 형평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이 무엇이냐?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배출량이 많은 국가가 배출량이 적은 국가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별 책임의 정도는 그 산업혁명 이후에 누적 탄소 배출량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상 반론이 있습니다. 자, 선진국 입장에서는 산업혁명 시기에는 많은 온실가스 배출했던 거 맞지만 지금은 많이 줄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배출 안 한다. 그러니까 난 불공평하다라는 이제 예상 반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하느냐? 선진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는 결국에 그 당시에 엄청나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이룬 부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후발주자들, 산업화 후발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들은 이제 와서 빈곤 퇴치하고 그런데도 동시에 기후 대응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별 국가의 역량 원칙은 무엇이냐? 이제 나라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국내 총생산, 즉 GDP 수준이나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대로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구적 고통을 막을 수 있다. 자, 그런데 1도 상승한 지금도 이미 허리케인, 가뭄, 산불과 한파에 절절매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정의롭게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들이 겪는 기후변화로 겪는 고통은 곧 우리 후손의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목표 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있었던 또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SBS 뉴스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전 세계 탄소의 98.5%가 선진국에서 배출됐던 것은 맞다. 그러나 2020년에 이르면서 개발도상국이 전체 탄소 배출의 69.6%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개발도상국이 뿜어내고 있지 않느냐. 개발도상국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참고하여 예상 반론에 대한 글쓴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글쓴이의 반박이 적절한 이유를 이제 든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산업혁명 시기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선진국의 탄소 배출량은 개발도상국을 항상 앞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반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글쓴이의 반박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든다면 선진국이 이룬 부는 과거 탄소 배출을 바탕으로 이룬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는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량이 전체 탄소 배출 가운데 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쓴이의 반박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서술형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지문에서는 그 채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육류 소비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근거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양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그 중에 80%가 축산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며 근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신뢰성을 이제 높이는 자료로는 사이언스,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이제 보시면 소고기에서 단백질을 얻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두부에서 얻을 수 있는 배출되는 양보다 25배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육류 위주의 식단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급식을 채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좀 신뢰성을 높이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들면서 육식을 하는 사람이 채식으로 바꾸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 반론. 이제 청소년기에는 단백질 섭취, 육류 위주의 식단 필요하다라는 예상 반론이 들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 곡류와 채소로도 필요한 단백질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반박하고 있는 이 지문 내용도 같이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대화이다. 논증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지요. 자, 여러분 한번 잠시 영상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을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지금 논증하는 글에서는 예상 반론을 제시하면 논증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함께 제시하면 이 독자가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며 글쓴이의 주장을 더욱 논리적으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반론을 제시하는 건 논증의 설득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